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아픈 건 말이야. 무시당하는 거란다. 새벽 공기를 가르는 삐걱거리는 소리가 고요한 아파트 단지를 울린다. 76세 강복녀 할머니는 오늘도 어김없이 녹슨 수레를 끌며 단지를 돌고 있었다. 손마디가 굵어진 손으로 수레를 붙잡은 채 천천히 걸음을 옮기는 모습이 마치 시간이 느리게 흐르는 것만 같았다. 복녀의 얼굴에는 주름이 깊게 팬 미소가 늘 머물러 있었지만 그 눈빛은 누구보다 단단했다. 에이, 또 저 할머니네. 아직도 여기 드나들어? 아파트 경비실에서 근무하는 박 씨는 창문 너머로 복녀를 바라보며 혀를 찼다. 아파트 주민들 사이에서 복녀는 그저 폐지 줍는 할머니로만 불렸다. 이름도 사연도 궁금해하는 이 없이 그저 보기 싫은 존재일 뿐이었습니다. 특히 아파트 부녀회장 오지숙은 복녀가 단지에 들어오는 것을 극도로 못마땅해했죠. 여러분 보세요. 오늘 아침에도 또 나타났어요. 오지숙은 아파트 주민 단톡방에 복녀의 뒷모습을 찍은 사진을 올렸다. 그리고 곧바로 메시지가 이어졌습니다. 저런 사람이 우리 아파트에 드나들면 가치가 떨어진다니까요. 애들이 지나다니는 시간에 저러고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경비실에 얘기해서 출입 좀 막아달라고 하면 안 될까요? 누구 하나 복녀를 사람으로 대하지 않는 대화가 오갔습니다. 그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보이지 않는 돌이 되어 복녀에게 날아들지만 복녀는 아랑곳하지 않는 듯 묵묵히 자신의 일을 이어갔습니다. 할머니, 갑자기 들려온 밝은 목소리에 복녀의 발걸음이 멈춰섰다. 초등학생 가방을 맨 10살배기 민우가 복녀에게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민우의 얼굴에는 전날 잠을 설친 듯한 피곤함이 묻어 있었지만 복녀를 보자 환하게 웃었죠. 민우야, 학교 가는 길이구나. 벌써 이렇게 일찍 나왔니? 복녀는 수레를 잠시 내려놓고 가방에서 바나나 우유를 꺼냈다. 아이에게 건네며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어젯밤에 또 무서웠니? 민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우유를 받아들었다. 아이의 눈동자에는 어린 나이에 감당하기 힘든 무게가 담겨 있었습니다. 가정에서의 불화가 아이의 작은 어깨를 누르고 있었죠. 학교는 잘 다니고 있어? 선생님 말씀 잘 들어야 한다? 복녀의 질문에 민우는 다시 고개를 끄덕였지만 아이의 표정에는 불안함이 가득했습니다. 민우는 학교에서보다 복녀와 함께 있을 때가 가장 편안해 보였죠. 할머니, 나 오늘 학교 끝나고 또 올게요. 할머니가 읽어주는 이야기 더 듣고 싶어요. 민우의 말에 복녀는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그때 멀리서 카메라 셔터 소리가 들렸습니다. 오지숙이 스마트폰으로 둘의 모습을 찍고 있었던 겁니다. 저런. 이제는 아이들까지 꼬드기나 봐요. 오지숙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그녀는 곧바로 단톡방의 사진을 공유하며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여러분, 큰일 났어요. 폐지 할머니가 우리 아이들에게 뭔가를 주는 모습 포착했어요. 위험하지 않을까요? 순식간에 단톡방은 불안과 의심의 메시지로 도배되었습니다. 아무도 직접 확인하지 않은 채 오지숙의 말만 믿고 불안에 떨었죠. 복녀는 민우의 머리를 한번 쓰다듬고 다시 수레를 끌기 시작했다. 그녀의 뒷모습은 여전히 당당했지만 발걸음은 조금 더 무거워 보였습니다. 민우는 바나나 우유를 들고 학교로 향했고 아파트 주민들의 차가운 시선이 그 모습을 뒤따랐죠. 그날 오후 복녀는 평소처럼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다. 손에는 동화책이 들려 있었고 그녀 옆에는 민우가 앉아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민우의 눈은 반짝거렸고 평소 불안해 보이던 표정은 온데간데 없었죠. 그래서 작은 왕자는 여우에게 말했어요. 내가 나를 길들였으니
이제 나는 내게 책임이 있단다. 복녀의 목소리는 부드럽게 흘러나왔다. 생애 대부분을 유치원에서 아이들을 돌보며 보낸 그녀의 손길과 목소리에는 아이들을 편안하게 만드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그녀를 바라보는 시선은 점점 더 의심의 눈초리로 가득 찼죠. 어머, 또 저러고 있네. 민우 어머니에게 알려야 하는 거 아닌가요? 공원 한편에서 오지숙과 몇몇 주민들이 수군거렸다. 그들의 시선에는 경계심이 가득했고 그들의 말에는 경멸이 묻어 있었습니다. 복녀는 그런 시선을 느끼면서도 민우에게 온전히 집중했죠. 오늘 하루도 무시와 수군거림 속에서 복녀의 삶은 조용히 이어졌다. 그녀가 품고 있는 사연도 그녀의 따뜻한 마음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은 채로 엄마 다녀올게요. 아침 8시 장민우가 현관문을 나서며 말했지만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다. 이정아는 소파에 앉아 스마트폰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피곤한 표정으로 민우를 흘깃 바라보았을 뿐 평소처럼 아들의 인사를 무시했죠. 오늘도 저녁에 늦게 들어올 거야. 알아서 먹고 있어. 이정아의 무심한 한마디가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공간을 채웠다. 민우는 한 손으로 가방 끈을 꽉 쥐고 고개를 숙인 채 천천히 학교로 향했습니다. 평소라면 이 시간 아파트 단지 입구에서 강복녀 할머니를 만나 바나나 우유를 받곤 했지만 오늘은 복녀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죠. 그날 오후 3시 학교 시간이 되었지만 민우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대신 복녀 할머니가 자주 가는 폐지 수집장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복녀를 찾아 헤매던 민우의 눈에 멀리서 수레를 끌고 가는 할머니의 뒷모습이 보였죠. 할머니. 민우는 반갑게 손을 흔들며 복녀에게 달려갔다. 복녀는 놀란 표정으로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민우야, 학교 끝났니? 왜 집에 안 가고 여기로 왔어? 민우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작은 목소리로 속삭이듯 말했죠. 오늘 집에 가기 싫어요. 어젯밤에 아빠가 또 화내고 엄마랑 싸웠어요. 복녀의 얼굴에 걱정이 스쳤다. 민우의 어깨를 가볍게 감싸며 말했습니다. 그랬구나. 많이 무서웠겠다. 우리 민우. 민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복녀는 가방에서 손수건을 꺼내 아이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죠. 민우야, 할머니랑 잠깐 산책하면서 이야기할래? 마음이 좀 진정되면 집에 데려다 줄게.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복녀는 수레를 끌고 민우와 함께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둘은 한참 동안 말없이 걸었고 어느덧 해가 저물기 시작했습니다. 복녀는 시간이 늦었음을 깨닫고 민우에게 말했죠. 이제 집에 데려다 줘야겠다. 부모님이 걱정하실 거야. 하지만 민우는 고개를 세차게 가로저었다. 손을 꽉 쥐며 말했습니다. 싫어요. 집에 가기 싫어요. 할머니 집에 가고 싶어요. 복녀는 난감한 표정으로 민우를 바라보았다. 아이의 눈에는 공포가 서려 있었고 온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더는 강요할 수 없다고 판단한 복녀는 잠시 생각에 잠겼죠. 그럼 오늘 하루만 할머니 집에서 쉬었다가 내일 아침에 학교로 데려다 줄게. 하지만 부모님께 연락은 해야 해. 민우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복녀의 손을 꼭 잡았다. 복녀는 폐지 수레를 끌고 민우와 함께 자신의 작은 집으로 향했습니다. 복녀의 집은 아파트 단지에서 멀지 않은 낡은 다세대 주택 1층이었죠. 좁고 오래된 집이었지만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곳곳에 아이들 책이 꽂혀 있었습니다. 그날 밤 민우의 집에서는 비상이 걸렸다. 이정아는 저녁 8시쯤 집에 돌아와 민우가 없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처음에는 아이가 어디서 놀다 올 거라 생각했지만 시간이 자정을 넘기자 불안감이 엄습했죠. 여보세요, 경찰서죠? 제 아들이 학교에서 돌아오지 않았어요. 이정아의 다급한 신고로 경찰은 즉시 수색에 나섰다. 아파트 단지와 주변을 뒤지기 시작했고 민우의 친구들에게 연락해 마지막으로 본 시간과 장소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아침이 밝아오자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죠. 폐지 수집장 근처에서 아이를 발견했습니다. 곁에는 폐지 수레가 있었습니다. 새벽 5시 폐지 수집장에서 민우가 발견되었다. 아이는 누군가의 외투를 덮고 잠들어 있었고 그 옆에는 강복녀의 수레가 놓여 있었습니다. 경찰은 즉시 현장을 봉쇄하고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죠. 저게 누구 수레인지 아세요? 경찰의 질문에 현장에 모인 주민들 사이에서 오지숙의 목소리가 튀어나왔다. 알아요. 강복녀라는 폐지 줍는 할머니 수레예요. 전부터 아이들에게 수상하게 접근하던 사람이에요. 오지숙의 말에 주민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일었다. 누군가가 덧붙였습니다. 맞아요. 며칠 전에도 그 할머니가 민우에게 뭔가를 주는 걸 봤어요. 분명 꼬드기려고 그랬던 거예요. 순식간에 복녀에 대한 의심과 비난이 확산되었다. 경찰은 복녀의 주소를 확인하고 즉시 출동했죠. 복녀의 집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경찰입니다. 문 열어주세요. 문이 열리고 복녀가 나타났다. 그녀의 뒤로 민우가 놀란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경찰관들은 즉시 복녀를 체포하고 민우를 안전하게 보호했죠. 강복녀 씨, 장민우 군 유괴 혐의로 체포합니다.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복녀는 얼떨떨한 표정으로 경찰관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고 반항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민우를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볼 뿐이었죠. 민우는 울음을 터뜨리며 복녀에게 달려가려 했지만 경찰관들이 막아섰다. 할머니가 나쁜 사람 아니에요. 내가 가고 싶다고 했어요. 민우의 외침은 무시됐다. 경찰차에 탑승하는 복녀의 모습을 본 민우는 절규했지만 누구도 아이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이정아는 달려와 민우를 꽉 끌어안았지만 그녀의 눈에는 진심 어린 걱정보다는 카메라를 의식한 표정이 더 역력했죠. 우리 아들 얼마나 무서웠니? 엄마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 이정아의 연기 같은 위로에 민우는 더욱 울음을 터뜨렸다. 그 모습을 오지숙이 바라보며 자신감에 찬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내가 몇 번 말했잖아요. 저런 사람이 단지 돌아다니면 안 된다고.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 아파트에서는 외부인 출입을 더 철저히 통제해야 합니다. 주민들은 모두 고개를 끄덕였다. 복녀는 경찰차 안에서 묵묵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슬픔이 가득했지만 그 누구도 그녀의 마음을 읽으려 하지 않았죠. 폐지 줍는 할머니 유괴범으로 체포. 아파트 단지 충격에 빠져 아침 뉴스 헤드라인이 전국에 타전되었다. 민우를 구출한 사건은 단숨에 전국적인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수도권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일어난 유괴 사건이라는 자극적인 타이틀과 함께 강복녀의 얼굴이 모자이크 처리된 채 화면에 비춰졌죠. 기자들은 앞다투어 현장을 찾았고 주민들의 인터뷰가 연이어 방송되었습니다. 평소에도 아이들에게 접근하는 모습을 자주 봤어요. 그때 신고할 걸 그랬어요. 겉보기에는 평범한 할머니 같았지만 항상 아이들 주변을 맴돌았죠. 이런 위험한 사람이 우리 아파트에 드나들었다니 생각만 해도 소름 돋아요. 주민들의 증언은 하나같이 복녀를 범죄자로 단정짓고 있었다. 특히 오지숙은 카메라 앞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우리 부녀회에서는 전부터 이분의 출입을 우려했어요. 특히 아이들에게 음료수나 간식을 주는 모습이 목격되어 경계했었죠. 결국 이런 일이 벌어져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오지숙의 표정에는 안타까움보다는 자신의 예견이 맞아떨어진 것에 대한 은근한 뿌듯함이 묻어났다. 그녀는 인터뷰가 끝난 후 주변 주민들에게 속삭였습니다. 이번 일로 우리 아파트 단지의 보안 강화에 대한 내 제안이 통과될 것 같아요. 얼마 전부터 추진하던 건데 이 기회에. 한편 경찰서에서는 강복녀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었다. 차가운 조사실에 앉아있는 복녀의 모습은 언뜻 보면 평온해 보였지만 그녀의 주름진 손은 무언가를 꽉 쥐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민우가 준 털장갑이었죠. 작년 겨울 민우가 학교 미술 시간에 만들어 선물했던 것이었습니다. 강복녀 씨, 왜 장민우 군을 데려간 겁니까? 형사의 질문에 복녀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데려간 게 아니라 아이가 집에 가기 싫다고 했어요. 무서워하고 있었고. 그렇다면 왜 아이의 부모에게 연락하지 않았습니까? 왜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죠? 복녀는 잠시 침묵했다. 그녀의 눈에는 깊은 고민이 서려 있었습니다. 아이가 부모님이 더 무섭다고 했어요. 전화하지 말아달라고. 형사는 의심의 눈초리로 복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표정에는 그럴싸한 변명이라는 말이 쓰여 있는 듯 했습니다. 강복녀 씨에게는 전과가 없지만 이런 식으로 아이를 데려가는 것은 명백한 유괴죄에 해당합니다. 더구나 평소 아이에게 접근했다는 여러 목격자의 증언도 있고요. 복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손에 쥔 장갑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조사가 끝나고 구치소로 이송된 복녀는 차가운 콘크리트 벽에 기대앉아 있었죠. 그 시각 아파트 단지 주민 단톡방은 폭발적인 메시지로 넘쳐났다. 누군가 참교육 성공이라는 제목의 짤방을 공유했고 여러 주민들이 웃는 이모티콘으로 화답했습니다. 드디어 우리 단지에서 저 할머니를 볼 일이 없겠네요. 아이들이 이제 안전하게 다닐 수 있겠어요. 부녀회장님 덕분에 빨리 잡혔네요. 감사합니다. 불과 이틀 전까지만 해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던 복녀의 존재가 갑자기 모두의 관심사가 되었다. 하지만 그 관심은 그녀를 인간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아니라 괴물을 관찰하는 듯한 차가운 시선이었습니다. 민우의 집에서는 또 다른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다. 이정아는 여러 방송사의 인터뷰 요청을 받고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거울 앞에서 옷매무새를 다듬으며 민우에게 말했죠. 민우야, 오늘 인터뷰할 때 내가 얼마나 무서웠는지 이야기하면 돼. 알았지? 그 할머니가 어떻게 널 데려갔는지도 말하고. 민우는 침대 위에 웅크린 채 엄마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혼란과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엄마, 할머니는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가고 싶다고. 쉿, 그런 말하면 안 돼. 넌 그저 무서웠다고만 말하면 돼. 알았지? 이정아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민우는 겁에 질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작은 어깨가 떨렸죠. 한편 복녀가 사는 동네의 다른 어르신들은 이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았다. 특히 복녀와 가끔 이야기를 나누던 경자 할머니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복녀가 그럴 사람이 아닌데, 평생 아이들 돌보는 일했던 사람인데. 경자 할머니는 혼자 복녀의 집을 찾아갔다. 빗장이 걸린 문과 창문을 바라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녀는 복녀가 살던 작은 집 주변을 천천히 걸으며 무언가를 찾기 시작했죠. 그리고 마당 한켠에서 낡은 편지함을 발견했습니다. 편지함 안에는 여러 장의 그림과 편지가 들어 있었다.
모두 아이들이 복녀에게 보낸 것이었습니다. 할머니, 책 읽어줘서 고마워요. 할머니 덕분에 밤에 무서워하지 않아요. 할머니는 나의 비밀 친구예요. 아이들의 순수한 마음이 담긴 편지들이었죠. 경자 할머니는 편지들을 조심스럽게 모아 가방에 넣었다. 이것이 복녀를 도울 수 있는 증거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서울 시내의 한 카페에서는 또 다른 장면이 펼쳐지고 있었다. 이정아가 친구와 만나 커피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이번 일로 방송에도 나오고 관심도 많이 받게 됐네. 대박이다. 친구의 말에 이정아는 웃으며 대답했다. 응, 딱 이 타이밍에 언론 노출되면 협찬 하나 들어오겠지. 내가 인스타그램에 올린 사진도 조회수가 평소의 10배야. 이정아는 아들의 고통보다 자신의 이득에 더 관심이 있어 보였다. 그녀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사람이 그들의 대화를 듣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죠. 검은 모자를 쓴 그 남자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카페를 나갔습니다. 구치소에서는 복녀가 여전히 말없이 앉아 있었다. 다른 수감자들이 그녀를 곁눈질로 바라보았지만 복녀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손에 쥔 장갑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죠. 그녀의 눈에는 걱정과 슬픔이 서려 있었지만 후회의 기색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강복녀 씨 면회 왔습니다. 교도관의 말에 복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면회실로 들어서자 뜻밖의 인물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검은 모자를 쓴 남자, 바로 카페에서 이정아의 대화를 엿들었던 그 사람이었죠. 안녕하세요, 강복녀 씨. 저는 탐정사무소 소장 조영석이라고 합니다. 할 말이 있어서 찾아왔습니다. 제 아이를 데려간 사람을 용서할 수 없어요. 우리 민우가 얼마나 무서웠을지 생각하면. 이정아의 절규가 전국 방송을 타고 퍼져나갔다. 그녀는 인터뷰 중 눈물을 흘리며 손수건으로 눈가를 톡톡 두드렸습니다. 카메라가 클로즈업 되자 그녀의 표정은 더욱 슬픔으로 가득 찼지만 눈빛은 묘하게 빛나고 있었죠. 저희 민우는 워낙 순진하고 착해서 그 할머니가 다가왔을 때 의심하지 않았을 거예요. 아이들을 노리는 이런 범죄가 계속되면 안 됩니다. 스튜디오에 있던 사회자와 패널들은 모두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이정아의 연기력은 탁월했고 보는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기에 충분했습니다. 방송이 끝나자마자 그녀의 인스타그램 팔로워는 급증했고 여러 기업에서 협찬 제의가 쏟아졌죠. 그러나 방송국 밖에서는 다른 이야기가 조용히 퍼지기 시작했다. 민우의 학교 선생님과 몇몇 학부모들 사이에서 민우가 집에서 자주 혼자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아이가 학교에서 제대로 끼니를 챙기지 못하고 오는 날이 많았고 때때로 학교에 지각하는 이유도 스스로 알람을 맞추고 준비해야 했기 때문이었죠. 사실 민우 어머니는 학부모 모임에 한 번도 참석한 적이 없어요. 아이가 발표회가 있어도 항상 혼자 오더라고요. 한 번은 민우가 엄마 아빠가 매일 싸워서 무서워요라고 말하는 걸 들었어요. 이런 소문이 아파트 주민들 사이에도 서서히 퍼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작은 의심이었지만 점점 더 많은 이야기가 모이면서 의문이 커져갔습니다. 특히 민우와 같은 반 친구의 어머니가 중요한 증언을 했죠. 민우가 우리 아이에게 강복녀 할머니가 책도 읽어주고 간식도 챙겨주셔서 좋다고 말했대요. 할머니 집에 가는 걸 좋아한다고. 이런 이야기가 오지숙의 귀에도 들어갔다. 하지만 그녀는 이미 복녀를 악의 상징으로 규정했기에 이런 소문은 무시하기로 했습니다. 그녀에게는 아파트 단지의 보안 강화와 자신의 영향력 확대가 더 중요했죠.
한 주가 지난 오후 동네 카페에서 이정아가 친구와 만나는 장면이 또다시 목격되었다. 그녀는 화려한 명품 가방을 새로 구입한 듯했고 얼굴에는 만족감이 가득했습니다. 어머, 새 가방이네. 비싸 보인다. 친구의 말에 이정아는 의기양양하게 웃었다. 그치? 이번에 화장품 브랜드에서 협찬 제의가 들어왔어. 유괴 피해 아동의 엄마라는 타이틀이 먹히더라고. 그녀의 목소리는 의도적으로 낮추어졌지만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사람들의 귀에도 들렸다. 충격적인 말에 몇몇은 눈살을 찌푸렸고 한 사람은 몰래 휴대폰으로 그 장면을 녹음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민우는 어때? 많이 무서워했겠다. 친구의 질문에 이정아는 손을 휘휘 저었다. 괜찮아. 요즘 애들 금방 잊어버려. 그냥 평소처럼 학교 보내고 있어. 그보다 다음 주에 뷰티 프로그램에 출연하게 됐다. 이정아의 무신경한 태도는 주변 사람들의 분노를 샀다. 녹음을 하던 사람은 조용히 자리를 떠났고 그날 저녁 SNS에는 그 녹음 파일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유괴 피해 아동의 엄마가 협찬 자랑? 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빠르게 확산되었죠. 그 무렵 탐정 조영석은 민우의 학교를 찾았다. 그는 평범한 외모에 다소 허름한 옷차림으로 주목받지 않는 인물이었지만 날카로운 눈빛과 예리한 관찰력을 가졌습니다. 오지숙이 고용한 그였지만 진실을 밝히는 데에는 누구보다 진심이었죠. 선생님, 장민우 학생에 대해 여쭤보고 싶습니다. 민우의 담임 선생님은 잠시 망설이다가 속내를 털어놓았다. 사실 민우는 가정에서 제대로 돌봄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자주 결석하고 숙제도 못 해오고 한동안은 강복녀 할머니를 만난 후부터 조금 나아졌었어요. 책도 읽어오고 표정도 밝아지고 선생님의 증언은 탐정의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었다. 그는 학교 주변 CCTV를 확인하기 위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한편 구치소에서 복녀는 변호사와 만남을 가졌다. 국선 변호사였지만 그는 이 사건에 진심으로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강복녀 씨,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왜 민우를 데려간 겁니까? 복녀는 잠시 침묵했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우가 집에 가기 싫다고 했어요. 울면서 무서워했어요. 어린이집 원장으로 30년을 일했던 저는 그 아이 눈빛만 봐도 알았죠. 도와달라고 외치고 있다는 걸. 변호사는 복녀의 진심 어린 목소리에 마음을 열었다. 그는 조영석 탐정과 연락을 취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날 저녁 이정아의 카페 발언이 담긴 녹음 파일이 뉴스에 보도되었다. 여론은 급격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복녀를 비난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이정아를 향해 비난의 화살을 돌렸죠. 자식을 이용해 돈벌이를 하다니. 진짜 범인은 아이를 방치한 부모 아닌가? 강복녀 할머니는 오히려 아이를 지키려 한 게 아닐까? 오지숙은 이 상황을 걱정스럽게 지켜보았다. 그녀가 주도한 복녀 내쫓기 프로젝트가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그녀는 서둘러 탐정 조영석에게 연락을 취했죠. 탐정님, 상황이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어요. 빨리 결과를 알려주세요. 조영석은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오지숙 씨, 진실은 종종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제 조사 결과를 모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의 말투에 숨겨진 의미를 눈치챈 오지숙은 불안감을 느꼈다. 그녀는 자신의 계획이 물거품이 될까 두려워 다른 방법을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정아는 자신의 발언이 녹음되어 퍼진 것을 알고 급히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녀는 또다시 눈물을 흘리며 해명했습니다. 제 말이 왜곡되었어요.
저는 단지 이 힘든 상황에서 아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을 뿐입니다. 협찬 이야기는 친구와의 농담이었고, 하지만 이번에는 그녀의 눈물이 통하지 않았다. 기자들은 날카로운 질문을 이어갔고, 이정아는 점점 초조해졌습니다. 민우 군이 평소 혼자 있는 시간이 많다는 증언이 있는데 사실인가요? 민우 군이 학교에서 집에 가기 싫다고 말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남편과의 불화로 아이가 정서적 불안을 겪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질문 공세에 이정아는 결국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 그녀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고 카메라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이건 불공평해요. 나는 피해자 가족인데 그 할머니가 내 아이를 데려갔다고요. 그녀의 히스테리컬한 반응은 더 많은 의심을 불러일으켰다. 사람들은 이제 이 사건의 진실이 무엇인지 궁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복녀는 유괴범이었을까? 아니면 도움의 손길을 내민 사람이었을까? 이정아는 정말 걱정하는 어머니였을까? 아니면 자신의 이익만 추구하는 사람이었을까? 진실은 곧 수면 위로 떠오를 참이었습니다. 제가 추리왕 셜록 촌스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만 이 사건은 어디네 돋보기가 어디 갔더라? 탐정 조영석은 CCTV 영상을 살펴보다 주머니를 뒤지며 중얼거렸다. 그의 어수룩한 모습에 경찰서 직원들은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오지숙이 고용한 이 탐정이 과연 진실을 밝혀낼 수 있을지 모두가 의구심을 품고 있었죠. 아, 여기 있네. 근데 이건 돋보기가 아니라 치실이잖아. 조영석은 쑥스럽게 웃으며 치실을 다시 주머니에 넣었다. 그의 허름한 트렌치 코트, 엉성한 넥타이, 그리고 언제나 헝클어진 머리카락은 명탐정과는 거리가 멀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만은 예리했고 무엇보다 CCTV 데이터 분석에는 타의 추종을 불허했죠. 저기, 이 영상 좀 다시 보여주시겠어요? 민우가 학교에서 나오는 장면부터요. 경찰관은 마지못해 영상을 되돌렸다. 화면에는 학교 정문에서 나오는 민우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이는 불안한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보다가 천천히 걸음을 옮겼죠. 여기서 잠깐만요. 보이시나요? 민우의 표정이요. 조영석은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다. 경찰관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뭐가 보인다는 거죠? 아이가 누군가를 찾고 있어요. 두려움이 아니라 기대감이 보이지 않나요? 조영석의 말에 경찰관은 다시 화면을 들여다보았다. 확실히 민우의 표정에는 불안감과 함께 무언가를 기다리는 듯한 기색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장면, 복녀 할머니를 발견하고 달려가는 모습이에요. 강제로 끌려가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뛰어가고 있잖아요. 영상은 분명했다. 민우는 복녀를 보자마자 환한 표정으로 달려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둘은 함께 걸어가기 시작했고 어떤 강압적인 행동도 보이지 않았죠. 그래도 이게 유괴가 아니라는 증거는 될 수 없습니다. 아이를 꼬드겨서 데려갔을 수도 있으니까요. 경찰관의 말에 조영석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표정에는 아직 더 찾아야 할 게 있다는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다른 CCTV도 확인해 볼게요. 복녀 할머니 집 주변에 있는 것들이요. 다음 날 조영석은 복녀의 집 근처 편의점 주인을 만났다. 그곳에도 CCTV가 설치되어 있었고 편의점 주인은 평소 복녀와 민우의 관계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요. 민우 군이 자주 왔어요. 할머니랑 같이 와서 바나나 우유 마시고 가곤 했죠. 둘이 책도 읽고 편의점 주인의 증언은 중요했다. 그는 CCTV 영상도 기꺼이 제공했습니다. 영상에는 복녀와 민우가 평화롭게 대화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고 특히 민우가 울고 있을 때
복녀가 토닥여주는 장면도 있었죠. 여기 소리도 녹음되어 있네요. 조영석은 놀라운 발견을 했다. 편의점 CCTV는 소리도 함께 녹화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귀를 기울여 들었죠. 할머니, 집에 가기 싫어요. 엄마 아빠가 또 싸울 거예요. 많이 무섭니까? 그럼 할머니랑 조금만 있다 가자. 할머니 집에 가고 싶어요. 할머니 동화책 읽어주시면 무서운 생각이 안 나요. 이 대화는 결정적이었다. 조영석은 흥분된 표정으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거다. 이제 복녀 할머니를 변호할 증거가 생겼어요. 그는 서둘러 다른 증거들도 수집하기 시작했다. 민우의 학교 선생님, 동네 주민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민우 본인의 증언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민우에게 접근하는 것은 쉽지 않았죠. 이정아가 아이를 철저히 통제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편 오지숙은 탐정의 활동이 자신의 의도와 다르게 흘러가는 것에 초조해하고 있었다. 그녀는 조영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탐정님, 진전이 있나요? 언제쯤 결과 보고를 받을 수 있을까요? 조영석은 능청스럽게 대답했다. 네. 열심히 조사 중입니다. 사실은 복녀 할머니의 유괴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를 더 찾고 있어요.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전화를 끊은 후 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아직은 오지숙에게 진실을 알릴 때가 아니었습니다. 먼저 확실한 증거를 모아야 했죠. 이제 민우를 만나야 해. 조영석은 고민에 빠졌다. 어떻게 하면 민우를 만날 수 있을까? 그때 그의 머릿속에 기발한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우의 학교 앞에 한 남자가 나타났다. 동네 아이스크림 트럭 아저씨로 변장한 조영석이었습니다. 그는 아이들에게 무료로 아이스크림을 나눠주기 시작했죠. 여기 맛있는 아이스크림. 오늘은 특별히 공짜예요. 아이들이 하나둘 모여들었고 그 중에는 민우도 있었다. 조영석은 자연스럽게 민우에게 다가갔습니다. 너도 하나 먹을래? 초코? 바닐라? 민우는 조심스럽게 아이스크림을 받았다. 조영석은 주변을 살핀 후 조용히 말했죠. 너 민우 맞지? 나 사실 강복녀 할머니를 돕고 있는 사람이야. 민우의 눈이 커졌다. 그는 긴장한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할머니요? 할머니 어디 있어요? 괜찮으세요? 할머니는 지금 좀 어려운 상황이야. 내가 도와줄 수 있을까? 민우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표정에는 결연한 의지가 보였습니다. 할머니는 나쁜 사람 아니에요. 제가 가고 싶다고 했어요. 집에서는 항상 무서워서. 조영석은 녹음기를 켰다. 민우의 증언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아이는 자신이 왜 집에 가기 싫었는지, 복녀 할머니와 어떤 시간을 보냈는지 솔직하게 이야기했죠. 할머니는 책도 읽어주시고 따뜻한 밥도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것도 주셨어요. 민우는 주머니에서 작은 쪽지를 꺼냈다. 그것은 복녀가 민우에게 쓴 편지였습니다. 민우야, 무서울 때는 이 종이를 꼭 쥐고 있으렴. 할머니가 항상 내 곁에 있을게. 용기를 내자. 조영석은 편지를 조심스럽게 받아들었다. 이건 역시 중요한 증거였습니다. 그는 민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죠. 고마워, 민우야. 내 덕분에 할머니를 도울 수 있을 것 같아. 민우는 환하게 웃었다. 그의 표정은 오랜만에 밝아 보였습니다. 한편 경자 할머니는 복녀의 집에서 발견한 아이들의 편지를 가지고 경찰서를 찾았다. 그녀는 담당 형사에게 그것들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이것 좀 보세요. 이게 유괴범의 집에서 나올 수 있는 것들인가요? 형사는 편지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았다. 아이들의 순수한 마음이 담긴 그림과 글씨들.
그의 표정이 점점 복잡해졌습니다. 이건 참고하겠습니다. 조영석은 이제 모든 증거를 모았다. CCTV 영상, 음성 녹음, 민우의 증언, 아이들의 편지. 이 모든 것이 복녀의 결백을 증명하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는 변호사에게 연락을 취했죠. 변호사님, 제가 수집한 증거들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강복녀 할머니의 석방을 요청해 주세요. 모든 것이 준비되었다. 이제 법정에서 진실이 밝혀질 차례였습니다. 조영석은 마지막으로 오지숙에게 전화를 걸었다. 오지숙 씨, 내일 법원에 나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중요한 발표가 있을 예정이에요. 오지숙은 불안한 마음으로 대답했다. 무슨 발표요? 진실에 관한 발표죠. 아, 그리고 제 수임료는 2배로 올려주셔야 할 것 같네요. 생각보다 일이 많았거든요. 조영석은 장난스럽게 웃으며 전화를 끊었다. 이제 그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는 것뿐이었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12부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법정에 모인 사람들이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빽빽이 들어찬 방청석에는 아파트 주민들, 기자들, 그리고 이 사건에 관심을 가진 시민들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오지숙은 맨 앞줄에 앉아 자신감 넘치는 표정을 지었고 그 옆으로 이정아가 긴장한 기색이 역력한 모습으로 앉아 있었죠. 강복녀는 피고인석에 홀로 앉아 있었다. 오래된 회색 옷을 입은 그녀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손에 민우의 장갑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국선 변호사가 그녀 옆에 앉았지만 복녀는 자신을 변호할 의지가 없어 보였죠. 강복녀 씨, 장민우 군을 유괴한 혐의에 대해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판사의 질문에 법정이 조용해졌다. 모두의 시선이 복녀에게 쏠렸습니다. 복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고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보다는 담담함이 깃들어 있었죠. 유괴한 게 아닙니다. 울고 있던 아이를 그냥 데리고 있었어요. 무서워 보여서. 그녀의 작은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다. 방청석에서 몇몇 사람들이 비웃는 소리를 냈습니다. 오지숙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주변 사람들에게 뭔가를 속삭였죠. 검사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피고인의 말을 믿기 어렵습니다. 증인들의 증언에 따르면 피고인은 평소 피해 아동에게 접근하여 유인하려 한 정황이 있습니다. 또한 피해 아동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하룻밤을 머물게 했으니 이는 명백한 유괴죄에 해당합니다. 검사의 말에 방청석에서 동조하는 소리가 들렸다. 사람들의 시선은 이미 복녀를 단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법정 뒷문이 열리고 조영석이 서류 가방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국선 변호사가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다. 재판장님,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고자 합니다. 탐정 조영석 씨가 수집한 자료인데 이 사건의 진상을 밝히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판사는 잠시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증거를 제출하십시오. 조영석은 자신감 넘치는 걸음으로 앞으로 나왔다. 그의 외모는 여전히 어수룩해 보였지만 눈빛만은 단호했습니다. 그는 서류 가방에서 USB를 꺼내 법원 직원에게 건넸죠. 이 USB에는 3가지 증거가 있습니다. 첫째, 학교 앞 CCTV에 찍힌 민우가 자발적으로 복녀 할머니를 따라가는 장면. 둘째, 편의점 CCTV에 녹음된 민우가 집에 가기 싫다고 말하는 장면. 셋째, 제가 직접 민우에게서 들은 증언입니다. 방청석에서 술렁임이 일었다. 오지숙의 얼굴이 굳어졌고 이정아는 불안한 표정으로 자리에서 몸을 비틀었습니다. 법원 스크린에 첫 번째 영상이 재생되었다. 화면에는 분명히 민우가 기쁜 표정으로
복녀에게 달려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강제성은 전혀 없었죠. 이어서 편의점 CCTV 영상이 재생되었다. 할머니, 집에 가기 싫어요. 엄마 아빠가 또 싸울 거예요. 많이 무섭니까? 그럼 할머니랑 조금만 있다 가자. 할머니 집에 가고 싶어요. 할머니 동화책 읽어주시면 무서운 생각이 안 나요. 민우의 떨리는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다. 방청석에서는 충격의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이정아는 얼굴이 하얗게 변했고 손으로 입을 가렸죠. 마지막으로 조영석이 민우와 나눈 대화 녹음이 재생되었다. 할머니는 나쁜 사람 아니에요. 제가 가고 싶다고 했어요. 집에서는 항상 무서워서. 법정은 완전히 침묵에 빠졌다. 모두가 민우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아이의 진솔한 증언은 그 어떤 증거보다 강력했죠. 조영석은 이어서 서류 한 장을 꺼냈다. 그리고 이것은 민우가 제게 직접 건넨 편지입니다. 복녀 할머니가 민우에게 쓴 글인데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목소리를 가다듬고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민우야, 무서울 때는 이 종이를 꼭 쥐고 있으렴. 할머니가 항상 내 곁에 있을게. 용기를 내자. 방청석에서 누군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 오지숙은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보았고 이정아는 점점 더 불안해 보였습니다. 그때 법정 뒷문이 다시 열렸다. 경자 할머니가 작은 상자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판사의 허락을 받아 앞으로 나섰죠. 재판장님, 이것은 복녀의 집에서 발견한 아이들의 편지와 그림입니다. 평생 어린이집을 운영하며 아이들을 사랑으로 돌봐온 복녀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경자 할머니는 상자를 열어 여러 장의 편지와 그림을 꺼냈다. 아이들이 복녀에게 보낸 감사의 메시지, 그림, 그리고 작은 선물들. 이 모든 것이 법정에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 법정 문이 다시 열렸다. 모두의 시선이 문을 향했을 때 민우가 사회복지사와 함께 들어왔습니다. 아이는 법정을 둘러보다가 복녀를 발견하자마자 달려갔죠. 할머니, 경찰관들이 민우를 막으려 했지만 판사가 손을 들어 제지했다. 민우는 복녀에게 달려가 꼭 안았습니다. 복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죠. 민우는 판사를 바라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할머니는 나를 숨겨줬어요. 엄마 아빠 또 싸워서 너무 무서웠어요. 할머니가 동화책 읽어주고 따뜻한 밥 먹여줬어요. 할머니는 나쁜 사람 아니에요. 민우의 손에는 작은 편지 한 장이 들려 있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판사에게 내밀었습니다. 이건 제가 쓴 편지예요. 할머니가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거 알아주세요. 판사는 편지를 받아들고 천천히 읽었다. 법정은 완전한 정적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판사가 고개를 들었을 때 그의 표정은 이미 결정을 내린 듯 했죠. 이정아는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녀의 얼굴은 사색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불공정해요. 그 할머니가 우리 아이를 세뇌시킨 거예요. 저는 피해자 가족인데 어떻게 이럴 수가. 그녀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법정을 박차고 나가버렸다. 남은 사람들은 충격에 빠진 채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판사는 잠시 생각에 잠기다가 말했다. 지금까지 제출된 증거와 증언을 종합해 볼 때 강복녀 씨에 대한 유괴 혐의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오히려 아동 보호 차원에서 취한 행동으로 보입니다. 이에 강복녀 씨에 대한 모든 혐의를 기각하고 즉시 석방을 명합니다. 방청석에서 환호성이 터져나왔다. 복녀는 여전히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민우를 안고 있었습니다. 오지숙은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의 계획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고 주민들의 시선은 이제 그녀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서둘러 법정을 빠져나갔죠. 판사는 이어서 말했다. 또한 장민우 군의 가정 상황에 대해서는 아동보호기관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민우 군은 임시로 보호시설에서 지내며 심리 상담을 받게 될 것입니다. 법정은 술렁이었지만 복녀와 민우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진실이 밝혀지는 데는 시간이 걸렸지만 결국 정의는 승리했습니다. 조영석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이 모든 것을 지켜보았다. 그의 어수룩한 외모 속에 숨겨진 예리한 통찰력이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복녀에게 다가가 작게 말했죠. 할머니, 이제 집으로 돌아가실 수 있습니다. 복녀는 감사의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편안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다시 동화책 읽어줘요, 할머니. 민우의 작은 손이 복녀의 손을 잡았다. 그들은 법원 건물을 나와 햇빛 아래 서 있었습니다. 민우는 사회복지사와 함께 있었지만 눈빛은 오직 복녀만을 향하고 있었죠. 복녀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민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곧 다시 읽어줄게. 하지만 지금은 민우가 이 선생님과 함께 가야 할 시간이란다. 사회복지사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설명했다. 민우야, 내 부모님은 지금 상담을 받고 계셔. 그동안 너는 좋은 선생님들이 있는 곳에서 지내게 될 거야. 복녀 할머니도 자주 만날 수 있고. 민우는 불안한 표정으로 복녀를 바라보았다. 복녀는 아이의 손을 꼭 잡아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민우야. 이제 아무도 널 해치지 못할 거야. 선생님들이 잘 돌봐주실 거고 할머니도 자주 찾아갈게. 민우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에는 여전히 두려움이 있었지만 복녀의 말에 조금 안심한 듯 했습니다. 사회복지사는 민우를 데리고 차로 향했고 복녀는 그들이 떠나는 모습을 지켜보았죠. 강복녀 씨.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복녀가 돌아섰다. 조영석이 서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조영석은 손을 내저었다. 제가 한 일은 그저 진실을 밝힌 것뿐입니다. 앞으로도 민우와 좋은 관계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복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조영석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이 일을 맡게 된 건 오지숙 씨 덕분이에요. 그분이 저를 고용해 증거를 찾으라고 했거든요. 복녀의 눈이 커졌다. 오지숙이 자신을 도왔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오지숙 씨가요? 하지만 그분은 항상 저를. 조영석은 씁쓸하게 웃었다. 물론 원래 의도는 달랐겠죠.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진실이 밝혀졌으니까요. 그가 떠난 후 복녀는 천천히 집으로 향했다. 일주일간의 구치소 생활을 끝내고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에는 여전히 민우에 대한 걱정이 남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공허함도 느껴졌죠. 복녀가 아파트 단지 근처에 도착했을 때 뜻밖의 광경이 펼쳐졌다. 단지 입구에는 여러 주민들이 모여 있었고 그들 중 몇몇은 복녀를 발견하자 다가왔습니다. 강복녀 씨, 정말 죄송합니다. 우리가 오해했어요. 뉴스에서 재판 결과를 봤어요. 너무 미안해요. 아이를 진심으로 걱정하셨던 거였군요. 주민들의 사과가 이어졌다. 복녀는 당황스러웠지만 고개를 끄덕이며 그들의 사과를 받아들였습니다. 오랫동안 무시당하고 경멸받던 그녀에게 이런 순간이 오리라고는 생각지 못했죠. 그 중에서 한 여성이 앞으로 나섰다. 오지숙이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복잡했고 손에는 꽃다발을 들고 있었죠. 강복녀 씨, 정말 죄송합니다.
그땐 몰랐어요. 오지숙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녀는 엉거주춤한 자세로 꽃다발을 내밀었습니다. 복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그것을 받아들었죠. 지금 알아줘서 다행이죠. 복녀의 담담한 말에 오지숙은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눈에는 진심 어린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동안의 오만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죠. 앞으로는 단지에서 자유롭게 다니셔도 됩니다. 아니, 오히려 환영합니다. 아이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주실 테니까요. 복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표정에는 분노나 원망이 없었습니다. 단지 평온함만이 있었죠. 주민들이 하나둘 돌아간 후 복녀는 자신의 작은 집으로 향했다. 문 앞에 도착하자 또 다른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집 주변이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현관 앞에는 작은 화분들이 놓여 있었죠. 저희가 조금이나마 보답하고 싶어서 경자 할머니가 복녀에게 다가왔다. 그녀의 주도 하에 이웃들이 복녀의 집을 청소하고 정리해 준 것이었습니다. 고마워요, 경자 씨. 복녀는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경자는 복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복녀 씨 편이 되어 드릴게요. 혼자가 아니에요. 그날 저녁 복녀는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자신의 침대에 누웠다. 창문 너머로 별이 빛나는 하늘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민우를 생각했죠. 아이가 지금 어디서 무얼 하고 있을지, 무섭지는 않을지. 다음 날 아침 복녀는 일찍 일어나 평소처럼 폐지를 모으러 나갔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아파트 경비원은 그녀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고 지나가는 주민들도 미소로 인사를 건넸죠. 오전 11시 복녀는 뜻밖의 전화를 받았다. 사회복지사였습니다. 강복녀 씨, 민우가 당신을 만나고 싶어 해요. 오후에 시간 되세요? 복녀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그녀는 서둘러 준비를 마치고 아동보호센터로 향했습니다. 센터에 도착하자 민우가 달려와 그녀를 안았죠.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민우의 표정은 전과 달리 밝아 보였다. 그는 복녀의 손을 잡고 센터 내부로 안내했습니다. 이건 참고하겠습니다. 조영석은 이제 모든 증거를 모았다. CCTV 영상, 음성 녹음, 민우의 증언, 아이들의 편지. 이 모든 것이 복녀의 결백을 증명하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는 변호사에게 연락을 취했죠. 변호사님, 제가 수집한 증거들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강복녀 할머니의 석방을 요청해 주세요. 모든 것이 준비되었다. 이제 법정에서 진실이 밝혀질 차례였습니다. 조영석은 마지막으로 오지숙에게 전화를 걸었다. 오지숙 씨, 내일 법원에 나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중요한 발표가 있을 예정이에요. 오지숙은 불안한 마음으로 대답했다. 무슨 발표요? 진실에 관한 발표죠. 아, 그리고 제 수임료는 2배로 올려주셔야 할 것 같네요. 생각보다 일이 많았거든요. 조영석은 장난스럽게 웃으며 전화를 끊었다. 이제 그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는 것뿐이었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12부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법정에 모인 사람들이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빽빽이 들어찬 방청석에는 아파트 주민들, 기자들, 그리고 이 사건에 관심을 가진 시민들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오지숙은 맨 앞줄에 앉아 자신감 넘치는 표정을 지었고 그 옆으로 이정아가 긴장한 기색이 역력한 모습으로 앉아 있었죠. 강복녀는 피고인석에 홀로 앉아 있었다. 오래된 회색 옷을 입은 그녀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손에 민우의 장갑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국선 변호사가 그녀 옆에 앉았지만
복녀는 자신을 변호할 의지가 없어 보였죠. 강복녀 씨, 장민우 군을 유괴한 혐의에 대해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판사의 질문에 법정이 조용해졌다. 모두의 시선이 복녀에게 쏠렸습니다. 복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고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보다는 담담함이 깃들어 있었죠. 유괴한 게 아닙니다. 울고 있던 아이를 그냥 데리고 있었어요. 무서워 보여서. 그녀의 작은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다. 방청석에서 몇몇 사람들이 비웃는 소리를 냈습니다. 오지숙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주변 사람들에게 뭔가를 속삭였죠. 검사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피고인의 말을 믿기 어렵습니다. 증인들의 증언에 따르면 피고인은 평소 피해 아동에게 접근하여 유인하려 한 정황이 있습니다. 또한 피해 아동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하룻밤을 머물게 했으니 이는 명백한 유괴죄에 해당합니다. 검사의 말에 방청석에서 동조하는 소리가 들렸다. 사람들의 시선은 이미 복녀를 단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법정 뒷문이 열리고 조영석이 서류 가방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국선 변호사가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다. 재판장님,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고자 합니다. 탐정 조영석 씨가 수집한 자료인데 이 사건의 진상을 밝히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판사는 잠시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증거를 제출하십시오. 조영석은 자신감 넘치는 걸음으로 앞으로 나왔다. 그의 외모는 여전히 어수룩해 보였지만 눈빛만은 단호했습니다. 그는 서류 가방에서 USB를 꺼내 법원 직원에게 건넸죠. 이 USB에는 3가지 증거가 있습니다. 첫째, 학교 앞 CCTV에 찍힌 민우가 자발적으로 복녀 할머니를 따라가는 장면. 둘째, 편의점 CCTV에 녹음된 민우가 집에 가기 싫다고 말하는 장면. 셋째, 제가 직접 민우에게서 들은 증언입니다. 방청석에서 술렁임이 일었다. 오지숙의 얼굴이 굳어졌고 이정아는 불안한 표정으로 자리에서 몸을 비틀었습니다. 법원 스크린에 첫 번째 영상이 재생되었다. 화면에는 분명히 민우가 기쁜 표정으로 복녀에게 달려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강제성은 전혀 없었죠. 이어서 편의점 CCTV 영상이 재생되었다. 할머니, 집에 가기 싫어요. 엄마 아빠가 또 싸울 거예요. 많이 무섭니까? 그럼 할머니랑 조금만 있다 가자. 할머니 집에 가고 싶어요. 할머니 동화책 읽어주시면 무서운 생각이 안 나요. 민우의 떨리는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다. 방청석에서는 충격의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이정아는 얼굴이 하얗게 변했고 손으로 입을 가렸죠. 마지막으로 조영석이 민우와 나눈 대화 녹음이 재생되었다. 할머니는 나쁜 사람 아니에요. 제가 가고 싶다고 했어요. 집에서는 항상 무서워서. 법정은 완전히 침묵에 빠졌다. 모두가 민우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아이의 진솔한 증언은 그 어떤 증거보다 강력했죠. 조영석은 이어서 서류 한 장을 꺼냈다. 그리고 이것은 민우가 제게 직접 건넨 편지입니다. 복녀 할머니가 민우에게 쓴 글인데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목소리를 가다듬고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민우야, 무서울 때는 이 종이를 꼭 쥐고 있으렴. 할머니가 항상 내 곁에 있을게. 용기를 내자. 방청석에서 누군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 오지숙은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보았고 이정아는 점점 더 불안해 보였습니다. 그때 법정 뒷문이 다시 열렸다. 경자 할머니가 작은 상자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판사의 허락을 받아 앞으로 나섰죠. 재판장님, 이것은 복녀의 집에서 발견한 아이들의 편지와 그림입니다. 평생 어린이집을 운영하며
아이들을 사랑으로 돌봐온 복녀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경자 할머니는 상자를 열어 여러 장의 편지와 그림을 꺼냈다. 아이들이 복녀에게 보낸 감사의 메시지, 그림, 그리고 작은 선물들. 이 모든 것이 법정에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 법정 문이 다시 열렸다. 모두의 시선이 문을 향했을 때 민우가 사회복지사와 함께 들어왔습니다. 아이는 법정을 둘러보다가 복녀를 발견하자마자 달려갔죠. 할머니, 경찰관들이 민우를 막으려 했지만 판사가 손을 들어 제지했다. 민우는 복녀에게 달려가 꼭 안았습니다. 복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죠. 민우는 판사를 바라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할머니는 나를 숨겨줬어요. 엄마 아빠 또 싸워서 너무 무서웠어요. 할머니가 동화책 읽어주고 따뜻한 밥 먹여줬어요. 할머니는 나쁜 사람 아니에요. 민우의 손에는 작은 편지 한 장이 들려 있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판사에게 내밀었습니다. 이건 제가 쓴 편지예요. 할머니가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거 알아주세요. 판사는 편지를 받아들고 천천히 읽었다. 법정은 완전한 정적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판사가 고개를 들었을 때 그의 표정은 이미 결정을 내린 듯 했죠. 이정아는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녀의 얼굴은 사색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불공정해요. 그 할머니가 우리 아이를 세뇌시킨 거예요. 저는 피해자 가족인데 어떻게 이럴 수가. 그녀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법정을 박차고 나가버렸다. 남은 사람들은 충격에 빠진 채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판사는 잠시 생각에 잠기다가 말했다. 지금까지 제출된 증거와 증언을 종합해 볼 때 강복녀 씨에 대한 유괴 혐의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오히려 아동 보호 차원에서 취한 행동으로 보입니다. 이에 강복녀 씨에 대한 모든 혐의를 기각하고 즉시 석방을 명합니다. 방청석에서 환호성이 터져나왔다. 복녀는 여전히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민우를 안고 있었습니다. 오지숙은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의 계획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고 주민들의 시선은 이제 그녀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서둘러 법정을 빠져나갔죠. 판사는 이어서 말했다. 또한 장민우 군의 가정 상황에 대해서는 아동보호기관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민우 군은 임시로 보호시설에서 지내며 심리 상담을 받게 될 것입니다. 법정은 술렁이었지만 복녀와 민우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진실이 밝혀지는 데는 시간이 걸렸지만 결국 정의는 승리했습니다. 조영석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이 모든 것을 지켜보았다. 그의 어수룩한 외모 속에 숨겨진 예리한 통찰력이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복녀에게 다가가 작게 말했죠. 할머니, 이제 집으로 돌아가실 수 있습니다. 복녀는 감사의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편안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다시 동화책 읽어줘요, 할머니. 민우의 작은 손이 복녀의 손을 잡았다. 그들은 법원 건물을 나와 햇빛 아래 서 있었습니다. 민우는 사회복지사와 함께 있었지만 눈빛은 오직 복녀만을 향하고 있었죠. 복녀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민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곧 다시 읽어줄게. 하지만 지금은 민우가 이 선생님과 함께 가야 할 시간이란다. 사회복지사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설명했다. 민우야, 내 부모님은 지금 상담을 받고 계셔. 그동안 너는 좋은 선생님들이 있는 곳에서 지내게 될 거야. 복녀 할머니도 자주 만날 수 있고. 민우는 불안한 표정으로 복녀를 바라보았다. 복녀는 아이의 손을 꼭 잡아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민우야.
이제 아무도 널 해치지 못할 거야. 선생님들이 잘 돌봐주실 거고 할머니도 자주 찾아갈게. 민우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에는 여전히 두려움이 있었지만 복녀의 말에 조금 안심한 듯 했습니다. 사회복지사는 민우를 데리고 차로 향했고 복녀는 그들이 떠나는 모습을 지켜보았죠. 강복녀 씨.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복녀가 돌아섰다. 조영석이 서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조영석은 손을 내저었다. 제가 한 일은 그저 진실을 밝힌 것뿐입니다. 앞으로도 민우와 좋은 관계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복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조영석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이 일을 맡게 된 건 오지숙 씨 덕분이에요. 그분이 저를 고용해 증거를 찾으라고 했거든요. 복녀의 눈이 커졌다. 오지숙이 자신을 도왔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오지숙 씨가요? 하지만 그분은 항상 저를. 조영석은 씁쓸하게 웃었다. 물론 원래 의도는 달랐겠죠.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진실이 밝혀졌으니까요. 그가 떠난 후 복녀는 천천히 집으로 향했다. 일주일간의 구치소 생활을 끝내고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에는 여전히 민우에 대한 걱정이 남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공허함도 느껴졌죠. 복녀가 아파트 단지 근처에 도착했을 때 뜻밖의 광경이 펼쳐졌다. 단지 입구에는 여러 주민들이 모여 있었고 그들 중 몇몇은 복녀를 발견하자 다가왔습니다. 강복녀 씨, 정말 죄송합니다. 우리가 오해했어요. 뉴스에서 재판 결과를 봤어요. 너무 미안해요. 아이를 진심으로 걱정하셨던 거였군요. 주민들의 사과가 이어졌다. 복녀는 당황스러웠지만 고개를 끄덕이며 그들의 사과를 받아들였습니다. 오랫동안 무시당하고 경멸받던 그녀에게 이런 순간이 오리라고는 생각지 못했죠. 그 중에서 한 여성이 앞으로 나섰다. 오지숙이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복잡했고 손에는 꽃다발을 들고 있었죠. 강복녀 씨, 정말 죄송합니다. 그땐 몰랐어요. 오지숙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녀는 엉거주춤한 자세로 꽃다발을 내밀었습니다. 복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그것을 받아들었죠. 지금 알아줘서 다행이죠. 복녀의 담담한 말에 오지숙은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눈에는 진심 어린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동안의 오만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죠. 앞으로는 단지에서 자유롭게 다니셔도 됩니다. 아니, 오히려 환영합니다. 아이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주실 테니까요. 복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표정에는 분노나 원망이 없었습니다. 단지 평온함만이 있었죠. 주민들이 하나둘 돌아간 후 복녀는 자신의 작은 집으로 향했다. 문 앞에 도착하자 또 다른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집 주변이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현관 앞에는 작은 화분들이 놓여 있었죠. 저희가 조금이나마 보답하고 싶어서. 경자 할머니가 복녀에게 다가왔다. 그녀의 주도 하에 이웃들이 복녀의 집을 청소하고 정리해 준 것이었습니다. 고마워요, 경자 씨. 복녀는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경자는 복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복녀 씨 편이 되어 드릴게요. 혼자가 아니에요. 그날 저녁 복녀는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자신의 침대에 누웠다. 창문 너머로 별이 빛나는 하늘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민우를 생각했죠. 아이가 지금 어디서 무얼 하고 있을지, 무섭지는 않을지. 다음 날 아침 복녀는 일찍 일어나 평소처럼 폐지를 모으러 나갔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아파트 경비원은 그녀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고
지나가는 주민들도 미소로 인사를 건넸죠. 오전 11시, 복녀는 뜻밖의 전화를 받았다. 사회복지사였습니다. 강복녀 씨, 민우가 당신을 만나고 싶어 해요. 오후에 시간 되세요? 복녀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그녀는 서둘러 준비를 마치고 아동보호센터로 향했습니다. 센터에 도착하자 민우가 달려와 그녀를 안았죠.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민우의 표정은 전과 달리 밝아 보였다. 그는 복녀의 손을 잡고 센터 내부로 안내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보시고 느끼신 감정,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